안녕하세요. 동네에서 남편과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원래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꾹 참고 둥글게 사는 게 마음 편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니까 묵묵히 희생하는 게 제 도리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식물인간 시어머니 간병을 5년이나 해낸 저에게 돌아온 건 기막힌 배신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는 분이 없길 바래서 용기를 내봤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제법 장사가 잘 되는 백반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큰 도매시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장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고기를 꼼꼼하게 고르고 흥정하는 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오전 9시가 되면 가게 셔터를 올리고 커다란 들통에 멸치와 다시다를 가득 넣어 진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가게 앞 골목까지 고소한 찌개 냄새가 퍼질 때쯤이면 배고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공사장 인부들과 동네 직장인들로 좁은 호란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쳐내고 손님들의 상을 치우느라 단 하루도 외롭거나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매일 밤 불 꺼진 가게에 앉아 정상기를 두드리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소박한 일상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던 11시 무렵에 남편의 주머니에서 덜덜거리는 진동소리와 함께 전화벨이 울렸어요. 주방 한 구석에서 커다란 웍을 잡고 제육볶음을 볶던 지훈이 급하게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던 지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들고 있던 무거운 쇠집게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쓰러지다니요. 어느 병원이죠? 시어머니가 자택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웃 아주머니의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지훈의 팔을 잡고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신 거야? 놀란 마음에 식당 유리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팻말을 대충 걸어두고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지훈은 불안함에 다리를 달달 떨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차가워진 두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는 아주버님인 상철과 시누이인 미영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우리를 발견한 상철과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복을 입은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와 보호자들을 찾았어요. 뇌출혈량이 상당합니다. 수술을 진행하겠지만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기적을 바라야 한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이어졌죠. 의사의 입에서 식물인간이라는 단어와 평생 기계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아주버님 상철과 시누이 미영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놀라하던 두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더니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은 헛기침을 계속해대며 의사의 시선을 피했고 미영은 입술을 꾹 닫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부터 상철과 미영의 회피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 들른 상철은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메고 있던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고쳐맸어요. 내가 이번 달에 중요한 승진 심사가 걸려 있어서 회사 눈치가 너무 보이네. 나 먼저 좀 가볼게. 상철은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영 역시 핸드백을 어깨에 고쳐매며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우리 애들 학원 픽업 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미안해. 나도 가봐야겠다. 상철과 미영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등지고 도망치듯 서둘러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조용한 6인실 병실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멍한 표정으로 링것줄만 바라보는 형제 중 막내인 남편과 저뿐이었어요. 쓰러지신 날 이후 저희 부부는 병실과 집으로 가며 매일 쪽잠을 자는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우는 식당 정리와 자잘한 일들을 마치고 늦은 밤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밤을 새웠어요.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꾸벅꾸벅 조는 지훈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는 각종 관을 꽂고 가만히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차마 차가운 병실에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 지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당분간 가게 문 닫자. 저렇게 누워 계신 어머니를 혼자 둘 순 없잖아. 지훈이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 가게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굳게 닫힌 식당 셔터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문을 닫았다는 안내문을 테이프로 붙이던 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 막내인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 자신을 타일렀어요. 간병을 시작한 초기 몇 달 동안은 상철과 미용도 겉으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척 했습니다. 매달 약속된 날짜가 되면 상철과 미영이 병원비와 간병비 명목으로 돈을 나눠 제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거든요. 휴대폰 화면에 입금 알림이 뜰 때마다 저는 그래도 가족들이 우리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의 무거운 몸을 닦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유동식을 주입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을 수 있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확인하며 육체적으로는 죽을 만큼 고되지만 가족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서로 나누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늦게 간이 침대에 쓰러져 잘 때도 통장으로 전해지는 상철과 미영의 최소한의 참여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가 굳게 믿었던 마지막 지지마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 휴대폰의 은행 어플에는 아무런 알림이 뜨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을 기다리다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애 아빠 사업이 잘 안 돼서 나도 미치겠어. 당장은 돈 융통이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봐. 미영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상철 역시 제가 전화를 걸자 큰 목소리로 앓는 소리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은행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서 나도 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야. 이번 달은 좀 넘어가자.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던 입금은 결국 금액이 반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입금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입원비와 약값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지훈이 병원 복도 끝으로 나가 상철과 미영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이랑 누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병원비 밀린 게 벌써 얼만데 나보고 다 어쩌라고 이래. 지훈은 손에 쥔 명세서를 구겨가며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여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철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적반하장이었어요. 너희는 애도 없고 가게 문도 닫아서 시간도 돈도 우리보다 넉넉하잖아.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보채. 미영도 지훈의 전화를 받고는 상철과 똑같은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맞아 지훈아. 누나는 애들 학원비 내기도 벅차. 아이도 없으면서 부모 모시는데 들어가는 돈을 왜 자꾸 우리한테 달라는 거야? 상철과 미영은 부모를 모시는 책임을 오히려 우리 부부의 여유 탓으로 돌리며 떠넘겼어요. 두 사람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우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병실은 의료기기들이 돌아가는 기계음만 낮게 깔린 채 조용했어요. 저는 어머니 침대 및 좁은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누워 있었고 지우는 바닥에 앉아 어머니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바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고 지훈이 발소리를 죽이며 병실 밖으로 살짝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어두운 복도에서 통화하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통화 상대는 상철이었고 저는 잠결에 들려오는 상철의 큰 목소리에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또 언제까지 돈을 부어?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목숨을 포기하자는 거야?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 연명치료 중단하자. 가족의 입에서 어떻게 어머니의 생명을 포기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짐덩어리로 취급하며 돈과 저울질하는 이 끔찍한 이야기에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차가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수척한 얼굴로 복도에 나가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어제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어머니 치료 중단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저는 병실 문틈으로 지훈의 굳은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상철은 전화기 너머로 크게 한숨을 쉬며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 너희 부부 고집대로 해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상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지훈은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지훈이 병실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지훈의 굽은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형제들이 포기하더라도 우리 부부만큼은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그 통화가 있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철과 미영은 병원에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계좌로 들어오던 얄팍한 간병비마저 그달부터 전혀 입금되지 않기 시작했고요. 매달 말일이 되면 병원 원무과에서 길다란 영수증을 건네주며 수납을 독촉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운영하며 알뜰하게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들을 차례대로 해지해야 했죠. 은행 창구에 앉아 도장을 찍을 때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우는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병원으로 달려와 저와 교대했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지훈의 낡은 옷가지를 화장실에서 빨며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중환자실 비용과 값비싼 비급여 약값은 우리 부부의 숨통을 매일 조금씩 조여왔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굳은 팔다리를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이 터널에도 끝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가 점점 더 버겁게 피부로 와닿았어요. 제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친정 오빠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병원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든 친정 오빠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초췌해진 제 꼴을 본 오빠는 짐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너 지금 얼굴꼴이 이게 뭐야?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오빠의 팔을 이끌고 병동 끝에 있는 좁은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휴게실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자 오빠는 받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대 경제들은 다 어디 가고 왜 너희들만 이 고생을 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다가는 평생 호구 잡히는 거야. 오빠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 눈앞에 화면을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아주버님하고 신우이한테 내용 증명부터 보내. 부양 의무 안 지면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이라도 놔야 한다고. 저는 오빠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테이블 위에 커피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오빠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으로는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오빠, 마음 다 아는데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저렇게 눈도 못 뜨고 누워 계신데 핏줄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건 도리가 아니야. 오빠는 답답한 듯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휴게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가족이 너희만 가족이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살 길만 찾아서 도망갔잖아. 저는 두 손으로 차가워진 캔커피를 꽉 쥐고 바닥만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제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오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거칠게 챙겨 입었습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명심해라. 진짜 바보같이 살지 마. 오빠는 저를 뒤로 하고 빠른 걸음으로 휴게실을 빠져나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제 선택이 맞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병실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 메마른 손을 잡고 조용히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간병 생활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5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시계추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어요. 저는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어머니의 뻣뻣한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욕창을 막아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콧줄을 통해 미지근한 유동식을 천천히 주입하고 관이 막히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어머니의 팔다리는 앙상해지고 근육은 굳어갔지만 저는 매일 따뜻한 물수건으로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가끔 회진을 도는 의료진들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제가 쏟아부은 정성만큼 형제들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고 미안해할 날이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겨울눈이 내리는 것을 좁은 병실 창문으로만 확인하며 5년을 오롯이 병실에서 보냈어요. 제 손등은 거칠어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지만 저는 단 하루도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저녁 물류센터에서 퇴근하면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곧장 화장실에서 손부터 씻고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지우는 묵묵히 제 굳은 어깨를 주물러 주고는 좁은 간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병동 휴게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특선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며 상철과 미영의 연락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이 밝아도 그은한 안부 문자 한 통조차 오지 않는 차가운 현실에 지우는 깊은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침대 구석으로 밀어 던져놓고 두 눈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과 지친 기색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굽은 등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차가운 얼음장을 걷는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핏줄보다 못한 남남이 되어버린 현실이 우리 부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밤, 지우는 병원 자판기 앞에서 율무차를 뽑아 제게 건네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5년 동안 단 한 번을 안 찾아와? 진짜 우리가 바보인 걸까? 저는 지훈이 건넨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훈아, 너무 맘 쓰지 마. 다른 사람들이 어쩌든 간에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저는 지훈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리를 다하고 우리 양심에 떳떳한 게 결국은 우리 마음을 제일 편하게 하는 길이야. 지우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율무차만 삼켰지만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호구라고 혀를 차도 저는 남편과 함께 꿋꿋하게 버티는 이 길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애써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매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좁은 병실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는 것만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던 중에 간호사가 수액을 갈러 들어왔습니다. 능숙하게 수액팩을 교체하던 간호사가 갑자기 어머니의 오른손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간호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어머니의 동공을 확인하고는 복도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여요. 의사 선생님 좀 빨리 모셔오세요.
그 말에 저는 쥐고 있던 젖은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넋이 나간 채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주 미세하지만 어머니의 검지손가락이 느리게 까딱거리는 모습이 제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곧바로 달려온 담당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더니 무거웠던 표정을 조금 풀었습니다. 뇌에 고였던 붓기가 빠지면서 신경이 다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여요. 5년이라는 긴 터널 끝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가장 먼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지훈과 짧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곧장 상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리고 나서야 귀찮다는 듯 퉁명스러운 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새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 없다고 했잖아. 무슨 일인데?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식을 찾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행이라는 환호성 대신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들려온 상철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 참 다행이네.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상철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멍한 표정으로 이번에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역시 소식을 듣자마자 반가움보다는 큰 한숨 소리를 먼저 내뱉으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5년 만에 눈을 뜬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야?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두 사람과 쫓기듯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병실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깨어날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평범한 가족의 그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기뻐하며 당장 달려오겠다는 말은커녕 마치 듣지 말아야 할 나쁜 소식이라도 들은 것 같은 떨떠름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귀찮음과 당혹감이 제 귓가에서 자꾸만 맴돌았어요. 통화를 끊고 난 뒤의 적막한 병원 복도 공기가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우며 굳게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바스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형제들은 어머니가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기만을 속으로 바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며 가족의 도리를 외쳤던 제 순진한 마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반쯤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꼼짝 않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날카롭고 서늘한 경계심이 처음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코에 꽂혀있던 굵은 호스들을 하나둘씩 빼내고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져서 재활병동으로 병실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을 거쳐 재활병동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5년간 병원에 오지 않던 상철과 미영이 병동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양손에 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와 붉은색 보자기에 쌓인 건강 보조식품을 잔뜩 들고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상철이 어머니의 야윈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찾아뵙지 못했어요. 화려한 외투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미영 역시 상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등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못 와봐서 미안해. 두 사람은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수건을 손에 쥐고 병실 구석에 선 채로 5년 만에 나타나 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수건을 손에 쥐고 병실 구석에 선 채로 5년 만에 나타나 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좁은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우며 땀 흘렸던 제 시간이 떠올라 저는 조용히 병실 밖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는 어느 정도 말문이 트이셨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면 복도를 따라 짧은 거리를 걸으실 수 있게 되자 드디어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5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식사도 거른 채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퇴원 직후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퇴원 후 시댁 본가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짐을 풀기도 전에 형제들을 모두 본가 거실로 부르셨죠. 그리고 평소 시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냈던 담당 변호사까지 집으로 부르더니 가족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한 번 죽다 살아나 보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더라. 내 정신 멀쩡할 때 재산들 미리 다 나눠주마. 사전 증여 절차를 밟아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정리하겠다는 어머니의 발언에 거실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상철과 미영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파에 자세를 고쳐 앉았고 지우는 바닥의 카펫 무늬만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5년 동안 곁에서 간병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조용히 변호사의 서류 가방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에 가족 모두가 다시 시댁 본가 거실에 빙 둘러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황갈색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목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아들 상철님에게는 현재 시가로 수십억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영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변호사는 침을 삼키며 서류의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둘째 딸 미영님에게는 어머니 명의의 고급 외제차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전원주택을 증여합니다. 상철과 미영에게는 시댁의 가장 값비싼 재산들이 온전히 넘어간다는 내용이 또박또박 낭독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5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실을 지켰던 막내인 우리 부부의 몫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쥐고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지훈 역시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쳐다보았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아들 지훈님에게는 충청도 외곽에 있는 임야, 즉 돌산 3,000평을 증여하기로 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난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변호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 돌산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헐값에 사두고 수십 년째 방치되어 첩초만 산골짜기 땅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당황한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한 목소리로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밑으로 딸린 자식도 없으니까 당장 큰돈 들어갈 데는 없잖아. 그 땅에다 나중에 작은 농사나 짓고 살거라. 자식이 없으니 돈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증여 계획 발표가 완전히 끝나자 상철과 미용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상철은 턱을 문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은 차마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미영 역시 다리를 꼬고 앉아 소파 등받이에 기대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바닥만 응시했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어머니를 향해 큰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지난 5년 동안 엄마 간병하고 수천만 원 병원비 된 건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고생한 건 나도 안다. 그래도 내 핏줄이고 장남인데 상철이가 가문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니? 고생한 것은 며느리인 저지만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피가 섞인 친자식들이 먼저라는 확고한 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덤덤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고 저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의 희생이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는 지훈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증여계획 발표 자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지훈을 데리고 시댁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철과 미영이 변호사에게 세금과 서류 절차를 묻는 소리가 현관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외투를 벗어던지고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저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좁고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며 제발 의식을 찾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껴안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창밖으로 아침 해가 밝아오며 거실이 환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며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더 이상 혼자서 이 억울함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기적으로 구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건설회사에 오래 다니며 세상 물정에 밝은 친정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호음이 서너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덜 깬 듯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다 하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마른 입술을 죽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억울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오빠는 이불을 들추는 소리를 내며 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우는 거야?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래? 남편이 너 속속였어? 저는 전날 시댁 거실에서 있었던 사전 증여 계획의 내용과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오빠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오빠는 거칠게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씻고 당장 그쪽으로 갈 테니까 너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오빠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서둘러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외투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친정오빠 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너 꼴이 이게 뭐야? 어제 한숨도 못 잔 얼굴이잖아. 저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머그잔 2개를 꺼냈어요. 진우는 거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엊그제의 사전증여 계획서 사본을 빼앗듯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쥐고 읽어 내려가는 진우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커피포트에서 끓는 물을 잔에 붓고 조심스럽게 탁자로 가져가 진우 앞에 내려놓았어요. 진우는 커피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탁자 위로 소리나게 툭 던졌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기만해? 너희가 5년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낸 거 뻔히 알면서. 저는 진우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머그잔만 감싸 주었습니다. 진우는 씩씩거리며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상철과 미영이 받기로 한 강남 아파트와 전원주택 목록을 노려보았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 장에 적힌 우리 부부의 몫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진우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진우는 서류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충청도 돌산의 정확한 집원을 여러 번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이 충청도 돌산 집원, 이거 내가 요새 회사에서 맨날 보던 주소 근처인데? 진우는 입고 있던 셔츠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건설회사 부동산 개발부서장으로 10년 넘게 일한 진우는 전국 토지 정보에 아주 빠삭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바쁘게 오갔고 거실에는 타자 치는 소리만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머그잔을 내려놓고 진우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더니 기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제 쪽으로 불쑥 내밀며 탁자를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랑 상철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 황금알을 너희한테 던져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는 시아버님이 아주 예전에 헐값에 사두고 버려둔 잡초투성이 황무지잖아. 제 말에 진우는 고개를 크게 가로저으며 탁자 위 볼펜을 들어 서류의 집원 위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비공개 개발계획안 도면 좀 봐봐. 이 돌산 일대가 다음 달에 신도시 핵심 고속도로 진출입로 부지로 수용 확정 발표나는 곳이야. 저는 진우가 내민 화면의 지도와 서류에 적힌 주소를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지도 위에는 붉은색 굵은 선이 우리가 증여받기로 한 돌산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가죽 수첩을 꺼내 펜으로 대략적인 토지 보상 단가를 계산하며 숫자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건설 바닥에 구른 지가 언젠데 이거 100% 확실해. 이 정도 수용평수면 상철이가 받는 강남 아파트 두 채 값은 가뿐하게 넘고도 남아. 진우의 입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예상 보상 금액을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상철과 미영은 물론이고 깐깐한 시어머니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헐값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를 무시하며 넘겨준 것이 분명했어요. 벼랑 끝에서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동아줄을 붙잡은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오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5년 전 어머니의 입원 초기에 병원비 문제로 상철이 남편 지훈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윽박지르며 종용했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상철의 폐륜적인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아 곁에 있던 제 구형 공기계 휴대폰으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 맨 위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고 전원이 켜져 있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텔레비전 서랍장에서 구형 충전기를 찾아 선을 연결하자 화면에 배터리 아이콘이 깜빡거리며 전원이 켜졌습니다. 진우는 제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묻지 않고 말없이 지켜보며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 바탕화면으로 들어간 뒤 녹음기 어플을 열었어요. 목록 맨 아래에 저장된 5년 전 날짜의 파일 하나를 찾아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통화하던 지훈과 상철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목숨을 포기하자는 거야? 밑 빠진 독이 물붓기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노인네한테 언제까지 우리 피 같은 돈을 쏟아부어. 당장 연명치료 끊어. 그 뒤를 이어 소화기 너머로 미영이 앙칼지게 거들며 덧붙이는 목소리도 연달아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말이 백번 맞아.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집 구석 다 빚더미에 앉아 죽을 수는 없잖아. 돈 아까우니까 당장 산소호흡기 떼. 어머니의 목숨을 짐덩어리로 취급하며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과 저울질하던 그들의 역겨운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녹음 내용을 끝까지 다 들은 진우는 쥐고 있던 머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돌산이랑 녹음 파일 두 가지 패만 확실하게 쥐고 있으면 그 인간들 탐욕스러운 민낯을 아주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어. 진우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한껏 낮춰 진지하게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 땅이 개발된다는 사실이나 이 녹음 파일의 존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진우 오빠. 나도 더 이상 그 사람들 핏줄이라고 어리석게 감싸주지 않을 거야. 저는 진우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크게 두 번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며느리의 미덕이라고 믿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어요. 이제는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을 제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도려내버리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겉으로는 어머니의 편파적인 증여 결과에 완벽하게 순응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힘없는 막내 며느리인 척 철저히 연기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얌전히 찌그러져 체념한 모습을 보일수록 상철과 미영은 마지막까지 경계를 풀고 스스로 오만함에 취해 날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진우는 탁자 위에 증여계약서 사본을 다시 황갈색 봉투에 집어넣어 제 손에 단단히 쥐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최종 증여서류 공증하러 본가에 다시 모일 때까지 너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슬픈 척하면서 불쌍하게 굴라고. 알겠어. 지훈이한테도 당분간은 입 다물고 조용히 타이르면서 기다릴게. 남편인 지훈은 워낙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라 자칫하면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 완벽한 판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구형 스마트폰의 전원을 다시 끄고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 안에 넣어 옷장 깊숙한 곳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어요. 진우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가 진우의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주며 배웅했어요. 진우 오빠 바쁘게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달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진우는 말없이 제 굽은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려주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저는 거실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제는 그저 억울함을 토로하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짓는 나약한 제 모습은 거울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돈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상철과 미영의 완벽한 무덤을 짜기 위해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냉정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우 오빠의 만남 다음날 오후 저는 진우의 조언대로 시댁 식구들의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어요. 식당에 나갈 준비를 하느라 앞치마를 매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선 병원 수속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상철과 미영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거울을 보며 애써 풀죽고 기운 없는 막내 며느리의 표정과 목소리를 연습했어요. 신호음이 서너 번 울리고 상철이 전화를 받자 저는 최대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병원비 정산 서류에 보호자 주소랑 직장 정보가 들어가야 해서요. 혹시 최근에 이사하시거나 부서 옮기신 거 있으세요? 상처는 혀를 차더니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귀찮게 그런 걸 뭘 또 적어내라고 난리야. 주소는 예전이랑 똑같고 직장도 그대로니까 그냥 대충 써. 저는 수첩에 상철이 말해준 내용들을 꼼꼼하게 받아 적으며 곧바로 미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영 역시 남편의 사업장 주소를 묻는 제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나를 세웠어요. 우리 애아빠 사업장 주소는 왜 필요해? 서류에 그냥 빈칸으로 남겨둬. 원무과에서 꼭 적어내야 한다고 해서요, 형님. 대충 구청에 등록된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미영은 마지못해 주소를 웅얼거렸고 저는 그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진우에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진우는 제가 보낸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폭넓은 인맥과 신용정보 관련 지인들을 총동원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진우가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퀵서비스 오토바이 편으로 저희 집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가져와 봉투 입구를 다르고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쏟아냈어요.
그 안에는 상철과 미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두었던 참담하고 구역질 나는 실체들을 낱낱이 파헤쳐 두었더라고요.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아 가문의 기둥이라며 목에 힘을 주던 상철의 진짜 모습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상철은 2년 전부터 아내 몰래 불법적인 가상화폐 마진 거래에 깊게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을 냈지만 점점 판돈을 키우다 결국 억대의 빚을 지고 파산 직전까지 몰려있더라고요. 진우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신용조회 기록에는 제2금융권 대출부터 대부업체 연체 기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 맞기도 벅차서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던 흔적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번듯한 장남 행세를 하며 비싼 수입 과일을 사들고 왔지만 그 과일 바구니조차 카드 할부로 긁은 것이 뻔했습니다. 상철이 그토록 병원비에 예민하게 굴며 연명치료를 중단하자고 길길이 날뛰었던 진짜 이유가 숫자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의 다음 장을 천천히 넘기자 미영래 부부의 처참한 상황도 낱낱이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남편이 크게 운영한다던 무역회사는 이미 2년 전에 완전히 부도 처리되어 폐업 수순을 밟은 지 오래였어요. 사무실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자 미영 부부는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 위장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소지만 친척 집으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망다니는 신세였거든요. 미영이 입고 다니던 화려한 명품 외투와 가방들은 전부 중고마켓에서 가품을 사거나 빚을 내어 치장한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상철과 미영 두 사람 모두에게 어머니의 증여재산은 단순한 상속 몫이 아니라 숨통을 태워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강남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당장 팔아치우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절박하고 아슬아슬한 벼랑 끝 상황이었어요. 저는 진우가 뽑아준 서류들을 거실 바닥에 넓게 펼쳐놓고 한 장씩 차분하게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5년 전 우리 부부에게 간병을 몽땅 떠넘기며 아이들 학원비를 핑계대던 그들의 거짓말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핏줄에 도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이라는 욕망에 잡아먹힌 괴물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든 증거 자료는 봉투 맨 밑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진우가 흥신소 지인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미영의 휴대폰 문자 내역 사본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들은 증여 절차가 마무리되어 재산 명의가 넘어오는 즉시 어머니를 지방의 아주 외진 저가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계획이었어요. 미영은 이미 2달 전부터 해당 요양원 원장과 전화 상담을 마쳤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한 이체 내역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요양원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거에 노인 학대 논란까지 뉴스에 나왔던 아주 열악한 곳이었어요. 문자 내용에는 명의 이전이 끝나면 바로 사설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라는 상철의 냉정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 역시 요양원 원장에게 식대는 제일 싼 것으로 맞춰달라고 단가를 흥정했다는 동조의 답장을 보낸 상태였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헐값에 치워버리려 모의한 문자를 두 눈으로 확인하자 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저는 대출 독촉장과 요양원 상담 예약 문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인간의 탐욕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조차 얼마나 끔찍하고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철과 미영이 우리 부부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며 그저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늙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겠지 하는 순진한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은 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병실을 한번 찾지 않고 우리에게 대소변을 치우게 한 것은 죄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조차 철저하게 자신들의 손해로 계산하며 생명 자체를 지폐 장수와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보다 어머니가 쥐고 있는 돈다발에만 혈안이 되어
5년 동안 숨죽여 기다린 사냥개들이나 다름없었죠. 그 끔찍한 진실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전부 확인했다고 알렸어요. 진우 오빠, 퀵 서비스로 보낸 서류들 방금 다 읽어봤어. 진짜 오빠 말대로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네. 진우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는 소리를 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그 인간들 지금 살얼음판 위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꼴이야. 네가 조금만 흔들어도 알아서 무너져 내릴 거야. 오빠가 보내준 자료들 덕분에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됐어. 내가 아주 완벽하게 판을 짜놓을게. 진우는 든든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제게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공증하는 날 내가 시간 맞춰서 본가로 갈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며 좁은 간이 침대에서 눈물 흘렸던 제 과거의 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널브러진 서류들을 하나둘씩 줍기 시작하며 흔들리던 제 마음을 완전히 다잡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배신감이나 슬픔 같은 얄팍한 감정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추악한 진실들이 빼곡히 적힌 얇은 종이들이 훗날 상철과 미영의 목을 조를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올가미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에 앉아 진우가 보내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철의 마진거래 실패 기록과 제2금권 대출 내역서를 빨간색 파일철에 따로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미영의 남편 사업부도 증명서와 위장이혼을 준비하던 주소이전 기록은 파란색 파일철에 구겨지지 않게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어머니를 지방 요양원에 헐값으로 팔아 넘기려 했던 상담 예약 문자와 입금 내역을 코팅해서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모든 서류와 진우가 알려준 돌산 개발 도면, 그리고 구형 휴대폰 속 녹음 파일까지 한데 모아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에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채우는 순간 저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 빠진 희생양이 아니라 완벽한 판을 쥐고 흔들 주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며칠 뒤 열릴 공증 자리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뛰어들 때까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증여계약 서류 공증을 이틀 앞둔 주말 저녁이었어요. 상철이 어머니의 퇴원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고급 한정식 집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식대 타령을 하며 근처 국밥집이나 찾았을 상철이 룸이 따로 있는 고급 식당을 예약한 것부터가 속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와 지우는 차를 몰고 식당 주차장에 도착해 안내를 받아 조용한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상철과 미영이 도착해서 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화려한 포장지로 덮인 커다란 상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값비싼 치명한 세트를 어머니 앞으로 쓱 밀어놓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스레를 떨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특별히 아는 한의원 원장한테 부탁해서 지어온 최고급 보약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세요. 미영 역시 질세라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쇼핑백에서 화려한 무늬의 실크 스카프를 꺼내 어머니 목에 직접 둘러주었어요. 엄마, 이 색깔 진짜 잘 받는다. 우리 이제 엄마 퇴원도 하셨으니까 좋은 데로 바람 많이 쐬러 다니자. 어머니는 두 사람의 선물을 번갈아 만지작거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기도 전인데 그들은 벌써 수십억의 재산을 몽땅 손에 쥔 사람들처럼 지극정성인 효자효녀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문가 쪽 제일 끝자리에 앉아 말없이 물수건으로 손만 닦고 있었고 지우는 제 옆에서 애써 시선을 바닥으로 고정했어요. 5년 동안 병원 근처에도 오지 않던 인간들이 돈 앞에서는 저렇게까지 낯빛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상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상철이 기분 좋게 소주를 주문해 잔을 채웠습니다. 상철은 소주잔을 비우더니 젓가락으로 큼지막한 갈비찜 고기를 집어 제 앞접시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좁은 병원 구석에서 냄새 맡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제 좋은 고기도 좀 먹고 그래. 미영도 맞은편에서 샐러드를 덜어 제 쪽으로 밀어주며 아주 모욕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간병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홀가분해. 어머니가 주신 시골 땅에 작은 텃밭이나 일구면서 지훈이랑 둘이 맘 편히 살아. 그들은 자신들이 알짜배기 재산을 다 차지했다는 우월감에 흠뻑 젖어 저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꾹 담은 입술새로 헛숨을 내뱉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앞접시만 뒤적였어요. 제가 항변 한마디 없이 기가 죽은 모습으로 묵묵히 식사를 이어나가자 그들은 안심한 듯 더 크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수동적인 태도는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기는 완벽한 기폭제가 되어주었죠. 그들은 제가 돌산 증여에 체념하고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소주병이 세 병째 비워질 무렵 방 안은 술 기운으로 후끈 달아올랐어요. 어머니는 아직 회복 중이라 기력이 달리셨는지 식사를 반도 못하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게 무리다. 허리도 쑤시고 피곤하니까 먼저 차에 내려가서 누워 있을게.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외투를 챙겨 들고 부축을 자처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차 의자 뒤로 젖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쉬고 계세요. 어머니와 지훈이 방 밖으로 나가자 미닫이 문이 탁 닫히고 방 안에는 저와 상철 그리고 미영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기가 무섭게 상철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감춰두었던 허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역시 집안의 큰일은 장남이 나서야 제대로 정리가 된다니까. 상철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빈 소주잔을 흔들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내가 그 강남 아파트 명의만 확실하게 넘겨받으면 당장에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지금 금매로 치면 세금 떼고도 남는 장사야. 저는 젓가락을 상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상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취기가 완전히 오른 상철은 급기야 혀가 꼬인 발음으로 본심을 서슴없이 털어놓았어요. 언제 다시 쓰러질지도 모르는 노인네? 언제까지 내가 떠안고 살아? 강원도나 충청도 쪽에 공기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봐서 평생 모시는 게 진짜 효도지. 안 그래? 어머니가 없는 자리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상철은 눈을 개슴츠레 뜨고 낄낄거리며 요양원 강제 입원 계획을 제 입으로 뱉어버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미영 역시 상철의 말에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오빠 말이 딱이야. 집 팔아서 빚부터 정리하고 노인네는 시설에 맡기면 우리 치덕거리도 완전히 끝이잖아. 요양원 원장님한테 내가 알아서 입금할게. 분위기 파악조차 못한 상철은 미영의 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주며 건배를 제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자자, 우리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건배. 재수씨도 어서 잔 들어. 저는 그들의 쨍그랑거리는 잠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조사해다 준 서류 더미 속 열악한 요양원의 입소 상담 예약 문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음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돈으로 환산하고 남은 찌꺼기처럼 치워버리려는 그들의 천박한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늪이 발 밑까지 차오른 것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맞이하고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먼저들 드시고 계세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복도 끝에 있는 창문 앞에 서서 어두운 밤거리를 내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등 뒤에서 상철과 미영이 크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닫힌 문을 뚫고 복도를 타고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방 안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역겨운 자만심이야말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폭주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제 발에 걸려 넘어져 스스로를 찌를 때까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찬물로 손을 씻고 거울 속 제 단단해진 눈빛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미닫이 문을 열고 방으로 돌아갔을 때 상철과 미영은 여전히 잔을 비우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식은 차를 한 모금 천천히 삼키며 상철과 미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모레 시댁 본가에서 열릴 서류 공증 자리를 그들의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완벽한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머릿속에 아주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최종 증여 서류 공증이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당일 오후 시댁 본가 앞이었어요. 저는 평소 식당에서 입던 편한 옷차림 대신 아주 단정하고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든든한 친정오빠 진우가 정장 차림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시댁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넓은 탁자에는 어머니와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마주 앉아 있었죠. 그 맞은편 소파에는 상철과 미영이 벌써 도장과 신분증을 꺼내놓고 잔뜩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혼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에 들어선 저와 진우를 발견하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상철은 낯선 외부인인 진우의 등장에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처남이 여기는 웬일이야? 우리 집안 재산 문제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외부인은 당장 나가. 미영 역시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아주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오빠 말이 다 맞아. 우리가 남의 집 재산 나누는 거 구경하라고 오빠 부른 줄 알아? 진우는 상철과 미영의 호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제 동생이 억울하게 호구 잡히는 꼴을 친정오빠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빈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상철이 삿대질을 하며 다시 소리를 지르려 하자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탁탁 쳐서 정리했어요. 자자, 시간도 늦었으니 서둘러서 증여서류 공증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저는 탁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장을 찍기 전에 제가 가족들한테 꼭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는 메고 있던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을 탁자 한가운데 올려놓고 화면을 켜서 녹음기 어플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은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마찰음이 먼저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5년 전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지훈과 상철이 나누었던 그 끔찍한 통화 내용이 조용한 거실 안으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밑빠진 독이 물붓기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노인네한테 언제까지 우리 피 같은 돈을 쏟아부어? 당장 연명치료 끊어. 그 뒤를 이어 미영이 아주버님의 말에 맞장구 치며 노인네 산소호흡기를 당장 떼라고 윽박지르는 앙칼진 목소리도 연달아 흘러나왔어요. 스피커에서 본인들의 과거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상철과 미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소파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상철은 사색이 되어 탁자로 달려들어 제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재빠르게 탁자 위로 팔을 뻗어 상철의 손목을 강하게 쳐내며 스마트폰을 가로막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까지 재생되는 동안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입을 벌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셨어요. 상철과 미영은 서로의 탓을 하며 변명조차 제대로 찾지 못해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며 허둥거렸습니다. 오빠, 저거 다 옛날에 오빠가 홧김에 한 소리잖아. 엄마 저거 다 오해가 있어요. 야, 네가 산소호흡기 때라고 부추겼잖아. 왜 이제 와서 내 핑계를 대?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꼴사나운 책임 전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크게 헐떡이며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 섞인 눈으로 두 친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너희가, 너희가 감히 내 목숨을 돈이랑 바꾸려고 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가슴만 계속 퍽퍽 치셨습니다. 저는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린 거실을 아주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변호사 역시 눈살을 찌푸리며 펜을 내려놓고 헛기침만 연신 해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인 변호사의 서류 무더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볼품없는 시골 돌산이 적힌 증여계약서를 빼내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왔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 증여계약 내용에 한치의 이의도 없습니다.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를 꾹꾹 눌러 묻혔습니다. 그리고 상철과 미영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소리를 배경 삼아 서류의 서명란에 아주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종이 위에 붉은색 도장이 찍히는 묵직한 소리가 탁자를 울렸습니다. 서류에 인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자 옆에 앉아있던 진우가 빙긋 웃으며 들고 온 서류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진우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 무더기를 꺼내 탁자 한가운데로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자, 이제 당신들 몫의 아파트 챙겨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 우리는 이 쓸모없는 돌산이나 가지고 떨어질 테니까. 탁자 위로 흩어진 서류들은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고속도로 수용 확정 도면과 천문학적인 예상 보상금 내역서였습니다. 붉은색 굵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진 지도와 일십 백천만 단위를 훌쩍 넘어가는 예상 보상금 숫자가 제일 위에 놓여 있었죠. 싸움을 멈추고 탁자 위로 시선을 돌린 상철과 미영의 눈이 숫자에 고정된 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두 손으로 보상금 내역서를 집어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1, 10, 100, 1000.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시골 똥땅이 왜 이 가격이야? 아파트 열쇠값은 좋게 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보상 금액을 확인한 상철의 얼굴은 탐욕과 절망이 뒤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영 역시 도면을 낚아채어 확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카페 뒤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그 거지 같은 아파트랑 빚만 다 떠안고 저 노른자위 땅을 쟤네한테 넘겼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헐값이라 착각하고 막내에게 던져준 그 땅이 엄청난 황금알이었다는 사실에 짐승 같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상철은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역시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금액과 친자식들의 역겨운 탐욕 앞에 넋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제 몫의 증여계약서를 챙겨 반으로 접은 뒤 가방에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채우고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상철이 기어와서 제 발목을 덥석 붙잡았어요. 재수씨, 아니 지훈아, 우리 가족이잖아.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서류 다시 쓰고 3등분으로 나누자. 응? 상철은 체면도 다 버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구두 앞코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미영도 기어와서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매몰차고 차가운 눈빛으로 상철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버님 입으로 방금 전에 도장 다 찍었다고 하셨잖아요. 증여 절차는 이걸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소파에 넋을 잃고 널브러진 어머니를 담담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병수 밟은 며느리 버리고 본인이 직접 훌륭한 친자식들 선택하셨잖아요. 물려주신 이 돌산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핏줄들과 남은 여생 부디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제게 닿지 못하고 허탈하게 발을 떨어뜨리셨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끄끄거리는 그들을 뒤로 하고 진우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통쾌한 일가를 날렸습니다. 내 동생 인생에서 당신들 같은 쓰레기 인간들은 오늘부로 영원히 끝입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진우가 먼저 밖으로 나가고 저는 지훈의 손을 이끌고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소리가 나도록 시댁의 무거운 현관문을 아주 매몰차게 닫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시댁 본가의 무거운 현관문을 닫고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가로부터 신도시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된 충청도 돌산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온전히 수령했어요. 은행 우수고객 창구에 앉아 통장에 찍힌 아주 길고 긴 숫자들을 확인하던 날, 저는 지훈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무너졌던 경제적 희생을 한 번에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진우 오빠가 부동산 서류 작업부터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본인의 일처럼 꼼꼼하게 도와준 덕분에 모든 절차가 아주 매끄럽게 끝났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되던 주말, 저는 진우 오빠를 최고급 횟집으로 초대해 든든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돈 걱정일랑 전부 내려놓고 우리 동생 지훈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진짜 평생 시댁 호구로 살았을 거야. 진짜 고마워. 우리는 빈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지난 5년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억울하고 칙칙한 앙금들을 단숨에 훌훌 털어냈습니다. 반면 상철과 미영의 소식은 진우 오빠의 건설업계 지인들을 통해 건너 건너 아주 생생하게 제 귀로 들려왔습니다. 사전 증여로 그토록 목을 매며 받아갔던 서울 아파트와 전원주택은 결국 그들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독사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명의가 상철과 미영의 이름으로 넘어가자마자 상철의 무리한 투자빚 채권자들과 미영 내 부도권의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쳐 재산에 전부 압류딱지를 걸어버렸고 집들은 순식간에 경매시장으로 넘어갔어요. 집을 비싸게 팔아 빚을 갚고 유용한 비용을 챙기려 했던 그들의 얄팍하고 천박한 계획은 애초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게다가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을 미리 물려받으면서 발생한 폭탄 같은 증여세를 낼 현금조차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연체 세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네가 부추겼다며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들은 하루가 멀다고 서로를 고소하는 바람에 진흙탕 같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경찰까지 출동해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는 소식에 저는 그저 식은 차를 마시며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일한 핏줄이라며 5년을 헌신한 며느리를 내치고 친자식들만 믿었던 어머니의 결말도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철이 받은 아파트가 압류로 넘어가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두드리자 어머니는 결국 입던 옷만 챙겨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셔야 했어요. 상철과 미영은 본인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고 소송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서로 노골적으로 미루고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본인이 증여 전에 그렇게도 가기 싫다며 진저리를 쳤던 바로 그 허름한 강원도 외곽의 저가 요양원으로 강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싼 밥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병실을 예약했다는 미영의 문자 내용 그대로 어머니는 아주 쓸쓸하고 열악한 침대에 누워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친자식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빚잔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처량한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굳이 찾아가 보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몰락과 밑바닥을 전해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비참한 결말에 대한 아주 짙은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돈 앞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그들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제가 너무 매몰찼나 하는 후회는 단 한 톨도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과거의 엉킨 실타래들을 제 머릿속에서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게 끊어냈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저쪽 집안 사람들 소식은 귀 완전히 닫고 우리 둘만 생각하며 잘 살자. 다 각자 자기가 한 짓들 돌려받는 중이니까. 지우는 과일을 깎아들고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좁은 병실에서 5년 동안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치가 떨려.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인간들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릴 거야.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얽매여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튼튼하게 설계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를 묵묵히 믿고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남편과 뒤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오빠에게 갚을 수 없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두꺼운 공책을 펼쳐놓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둔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미천으로 삼아 우리가 가장 잘하고 손발이 잘 맞았던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과거처럼 좁은 주택가 골목길의 낡은 백반집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 큰 길가에 위치한 아주 넓고 깔끔한 2층 건물을 얻었어요. 진호 오빠가 본인의 회사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내부 수리와 주방 설비를 아주 저렴하면서도 튼튼하게 맡아주셨습니다. 오빠는 퇴근길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들러 벽지 색상을 확인하고 주방에서 움직이는 길까지 자를 대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여기 주방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 거친 돌로 싹 다 깔았어. 이제 지운 매제에 무거운 통 들어도 무릎 안 아플 거야. 진우 오빠의 두꺼운 손을 본 지우는 활짝 웃으며 오빠의 두 손을 덥석 맞잡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동생분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새로운 간판에 저희 부부의 이름을 아주 큼지막하게 걸고 번듯한 한식당 문을 다시 열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빳빳하고 하얀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질끈 묶고 물기 하나 없이 널찍한 주방 안으로 씩씩하게 들어섰어요. 내 키만한 커다란 들통에 맑은 물을 끓이고 질 좋은 멸치와 다시마를 듬뿍 집어넣자 주방 가득 익숙하고 따뜻한 찌개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를 콧속으로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개수대를 짚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5년 동안 병원 특유의 독한 양냄새에 찌들어 잃어버렸던 소중한 제 일상이 마침내 온전하게 제품으로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지훈 역시 번쩍거리는 커다란 냄비를 손에 쥐고 센 불을 켜며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어요. 자기야, 오늘 점심 예약 손님 벌써 1층 자리 꽉 찼어. 우리 반찬 넉넉하게 묻혀놔야겠다. 알았어, 지훈아. 김치도 방금 짭짤하게 다 버무렸으니까 내가 바로 바퀴 달린 수레 끌고 상차림 시작할게. 점심시간을 알리는 정오가 되자 커다란 문을 열고 근처 회사원 손님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쟁반을 번쩍 들고 바쁘게 넓은 식당 안을 누비며 모자란 반찬을 듬뿍 더 담아주고 큰 목소리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리 곳곳에서 찌개가 맛있다며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손님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2층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가끔 진우 오빠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10명씩 우르르 데리고 와서 매상을 잔뜩 올려주고 기분 좋게 밥값을 계산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수레를 밀고 걷다가 주방 창구 사이로 국자를 든 채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지훈과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잇몸이 보이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진 마음으로 매일 새벽 장화 신고 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장사 마감을 다 끝내고 불 꺼진 텅 빈 식당에 앉아 돈통을 정리할 때면 가끔 낡은 간이 침대에서의 옛날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어머니의 굳은 몸을 뒤집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던 그 5년이라는 끔찍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은 결코 바보 같고 어리석은 헛된 희생으로 허공에 증발해버린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두꺼운 껍데기에 가려진 진짜와 가짜 사람을 구별하고 제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가장 값진 밑거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혹독하고 처절한 배신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에 스스로를 묶어둔 채
평생 억울한 시댁의 호구로만 살았을 테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붉은 도장을 찍어 제 정당한 몫을 챙기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냄으로써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아주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넘기고 나니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세상을 똑바로 마주할 단단한 굳은 살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거짓된 효도로 포장해 타인의 피땀을 쥐어짜내려던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묵묵히 제 책임을 다하고 양심에 떳떳하게 보태온 저는 매일 땀 흘려 일하고 밥을 짓는 이 평범한 기쁨을 아주 벅차게 누리고 있죠. 결국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옛말은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봐도 정말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혹독하고 차가웠던 그 길고 긴 5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온전히 제 굳은 두 발로 꿋꿋하게 걸어 지나왔어요. 그리고 비로소 완벽한 제자리를 찾아 가장 사랑받고 믿는 남편과 함께 평안하고 당당한 일상을 하루하루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를 병간호했던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캄캄했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눈물 나던 그 혹독한 겨울을 묵묵히 이겨냈기에 지금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이 평온한 일상이 그토록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강요되는 억울한 희생 앞에 더 이상 바보처럼 혼자 소갈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가짜 인연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주인이 되는 진짜 소중한 인생이 열리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제 사연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끓여내는 식당의 따뜻한 찌개처럼 매일매일 속 편하고 든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